자, 2교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우리 좀 1교시에 우리가 봤던 거는 그 시장 환경 이런 걸 좀 봤으면 이제 2교시에는 그 수요자,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고객들, 즉 수요자, 소비자,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조사, 분석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조사해 보는데 먼저 우리가 그 행태라고 불리는 behavior, 영어로는 이 행동하는 양상, 어떤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표출한 상태죠. 어떤 태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한 거를 마음속에 생각한 걸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표출한 상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았어요?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행 상품을, 관광 상품을, 컨텐츠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이 이용이 되겠구나, 어떤 상품을 찾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 행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취한다. 이거는 바로 뭐한다? 욕구를 갖다가 본인의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죠. 욕구를 충족. 즉 그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하는 가치, 욕구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갖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가치를 제공한다는 건 곧 뭐예요? 고객이 만족을 하는 거죠. 만족에 이르러서 좀 더 발전한다면 감동까지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이나 감동을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출은 향상할 수밖에는 없다. 그 고객이 재구매를 한다든가 재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또한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가 있을 수가 있죠? 고객을 추천하기도 하죠. 즉 여기저기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확산의 역할까지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이 어때요? 마케터들이 리딩 오피니언 리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퍼트려들게 하는. 그래서 팬 관리를 하게 되고 VIP 고객들을 갖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퍼트려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행 상품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용성으로 인하여 소멸성으로 인하여 또한 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상품이 뭐다? 관광 상품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받는 걸 되게 선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홍보, 즉 확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래서 그 리더들, 특수 소비자층들이라고 했었죠. 얼리 어답터라든가 제가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마켓을 매입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기업체 마케터들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어떤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행태라든가 동향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러한 것들 갖다 잘 이해하고 트렌드를 앞으로 알아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인원수가 방문 관광객 수가 방안이라든가 국내라든가 국외라든가 이런 수를 갖다 파헤쳐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늘어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그걸 알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컨텐츠 그렇다면 컨텐츠 설정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구나. 수요 예측이 가능하니까는 얼마만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객의 그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형태라든가 그 동향, 어떤 트렌드를 갖다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그냥 진짜 한다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관광문화연구원 여기서 그 연구들을 다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행 실태 이들을 갖다 쫙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매년 발표들을 합니다. 어떤 여행의 소비 실태라든가 쇼핑한다든가 쇼핑의 장소 이런 것조차도 다 만들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트렌드를 갖다 우리가 미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매년, 매달, 매분기별로 나오고 있다. 연구원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만들어내서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갖다 질을 향상시키는 다른 산업체들도
어떻게 해요? 상품을 잘 만들어내서 기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조사들을 하는 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조사들을 하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로서 정부로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걸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가 문헌조사죠. 문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문헌조사는 근데 한 가지 흠이 이거예요. 현실감을 상실할 수가 있다. 벌써 문헌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데이터가 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상실 우려가 있다. 라기 때문에 항상 이거 플러스 뭘 해줘야 된다. 문헌조사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따라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문헌조사로서는 좋은 게 뭐냐면은 비용인가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서 방향 트렌드를 우리가 읽고 방향을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또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조사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죠. 전문가를 갖다 모셔다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꾸 많이 듣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장기적인 예측을 좀 많이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가 다 된다라는 거죠. 현재도 당연하니 알 수 있지만 미래 전망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된다. 다만 이런 분들은 뭐가 있다? 비용이 좀 높게 발생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비용이 아무래도 좀 높게 발생하고 또한 그러한 전문가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또 이건 쉽지가 않다라는 이런 단점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베이 조사죠. 직접 이제 이건 현장 조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베이 조사나 실험 조사는 현장 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문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설문지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내가 궁금한 거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궁금한 것들이 이거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이런 궁금한 것들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현장 시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죠. 즉 문헌 조사 플러스 이런 서베이 조사를 한다는 상당히 좋다. 또 하나는 이제 실험 조사라고 있는데 이 실험 조사라는 집단 조사라는 데 좋은 거예요. 서로 인과관계를 즉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추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A 원인, B 원인, C 원인 이것이 나와서 D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D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A 원인에 따른 집단을 만들고 B 원인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만들고 C 원인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만들어서 각각을 갖다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던져주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원인들 원인을 봤더니 C가 원인이 돼서 D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수가 적은 집단으로서 몇 개의 집단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가장 시장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핫한 거죠. 빅데이터 분석법이죠. 빅데이터 분석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뭐다? 슈퍼컴이 필요하죠. 이거 사실은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사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환경이 카드사, 통신사 이런 업체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 형태, 소비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저는 SKT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SKT는 예전에 OK 캐시백이 있죠. OK 캐시백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SK가 뭘 갖고 있죠? SKT 통신사를 가지고 있죠. 010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대략 2천만 명 이상이 011에 가입돼 있고 또 핸드폰으로 소비 형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과 더불어서 신용카드에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정보들을 단임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SK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SK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가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한다면 또 무서운 기업으로서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중에 그래서 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브릿지라는 여행의 트렌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브레이크는 베이품 세대에서부터 밀레니엄 세대까지 함께 즐긴다. 액티비티를 체험한다. SNS에서 남긴다. 미각, 딜리셔스 푸드, 미각 여행을 주로 많이 할 것이다. 그다음 고 애니타임 언제든지 여행을 떠난다. 그다음에 이스트 코스트 요거는 살짝 그동안 건 달았던 거는 뭐냐면은 요건 뭘 것 같아요.
강릉까지 KTX가 생기면서 강원도형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늘어났다. KTX가 생기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SNS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예측을 하게 되고, 또한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똑같이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 여행이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푸드 미각 투어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여행을 찾아다니는 것이 좀 더 세분화될 것이다. 덜 알려진 그 연결이 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찾아서 인증샷을 하고 SNS 디지털에 자꾸 올리는 거고, 다음에 자주 짧게 떠나는 여행, 이건 고우 애니타임에서 또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소위 얘기해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 분석법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지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2021년도 여행 트렌드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산업에 이제 변동이 일어날 거고, 주로 힐링 여행,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여행들이 나올 것이다. 응? 내가 가는 곳이 다 여행 명소가 되는 거고,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지자체가 또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친구와 친밀한 사람들,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왜 못 갔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변화들은 이런 변화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이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경쟁 상품이에요. 자, 조금 전까지는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들의 그런 수요자들의 관광 상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들을 봤죠. 요번엔 이제 경쟁 상품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죠. 경쟁 상품을. 그럼 경쟁 상품을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광고를 보는 거죠. 이 사실 광고라는 것은 그 기업이 관광 상품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소비자하고 의사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케터 관리자들은 홍보 수단으로서 홍보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는, 사실 광고의 역할은 또 뭐가 있어요? 여행 고객에 대한 욕구 돋는 거라죠. 그래서 여행 상품 구매를 유도를 하죠. 여행을 자꾸 가자라고 꼬시잖아요. 그래서 욕구,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장기 기억에 상품을 저장시키는 거라죠. 그래서 나중에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상품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죠. 근데 그 광고는 욕구를 유발을 하고 상품을 저장시키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죠? 이런 광고들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광고를 통해서 경쟁 상품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왜? 광고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컨텐츠를 이용한 상품 만들었더라면 그것에 대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그 얘기는, 광고에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엔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고, 그러면 경쟁 상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광고들은 보면 정보 제공을 하는 광고들이 있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들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정보 제공형들은 일반적으로 고관여 상품들한테 많이 적용이 된다. 즉 리스크가 큰 상품. 그래서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하는 경우에 되게 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득형 광고가 되죠. 우리 이럴 때는 이 설득형은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타사 제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타사 비교 필수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사에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 상품이 훨씬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형, 상기형 광고를 많이 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광고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다. 욕구를 유발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이 하나 있다라면, 또 하나는 뭐죠? 저장하는 역할이죠. 기억 속에 저장시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상기하기 편하게 위해서. 자, 우리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구매를 하고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를 살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근데 내 기억 속에 있지 않는 브랜드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상기형 광고, 상기시킬 수 있는, 이보크가 되는 이런 광고를 갖다가 하게 된다. 그래서 뇌에 저장시킨다는 거죠. 이런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완전히 딱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의 종류, 정보 제공한다, 설득형이다, 상기형이, 이런 광고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 우리는 경쟁 상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전문가들 같은 사람들한테 의견이나 평을 듣는 일이에요. 이게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 서로 나눠서 이런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고 그 평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강점, 좋은 점, 나쁜 점을 찾아내는 거죠.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는 이런 점들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모니터링 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되게 되고 그 상품의 강점과 약점이 다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게 돼. 즉 경쟁 상품을 분석하는 데서는 첫째가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이런 모니터링은 우리가 알게 되시피 문제점기 과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 과정을 파악해가지고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고객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이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상품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럽니다. 뭘 하나 할 거라면 분명히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사람한테 평을 듣고 싶거든. 이게 바로 모니터링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자체들이 무엇을 한가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좀 약간 파워가 있는 파워 블로거도 좋고 어떤 전문가들도 좋고 일반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항상 모니터링을 꾸준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판매가 끝났다 해서 시작됐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판매하는 중간에는 어떤지 또한 판매 끝나고 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모니터링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는데 이 모니터링은 조사하는 내용은 대략 일반적인 특성 사람들에 대한 특성인 거죠. 그 다음에 구매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횟수는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구매 동기는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같이 파악하는 거죠. 인지도는 없고 또한 만족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점 나쁜 점 만족도는 과연 어떤지 기대에서 일치가 됐는지 기대에서 불일치가 돼서 그런 불만사항은 또 뭔지 불만사항을 알아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해가지고 다시 상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품을 분석할 때 우리 이런 경쟁 상품을 분석하는 이런 목적들은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한 거다. 시장을 새로 찾기 위한 거라는 거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 상품 분석에 대한 우리가 시장을 새로 찾고 또한 약점을 보완해서 가치를 좀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해야 돼. 요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 상품을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든 경쟁 상품을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자사 상품을 갖다 차별적 이미지로 어떻게 포지션할지도 또 같이 만든.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경쟁 상품을 분석을 했으면 이젠 마케팅 전략 수립을 또 다시 세워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포지셔닝이 잘못돼 있다. 그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설명해드린 것 중에 하나들이 상품이 예전에 그 일화 제품에 맥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맥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알코올 없는 맥주 같은 왜 보리로 만든 음료 탄산 음료이다 보니까는 맥주와 같은 비슷한 왜 맥주도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다만 알코올이 들어갔냐 알코올이 안 들어갔냐 그래서 알코올 없는 맥주라는 포지셔닝을 갖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탄산수다. 소위 얘기해서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수 보리 탄산수 이런 포지셔닝을 바꿔버린 거죠. 그전에는 알코올 없는 맥주다라는 포지셔닝에서 그게 아니라 보리 탄산수다 해가지고 대박을 쳤었던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포지셔닝을 갖다가 전환할지 계속 밀고 나갈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경쟁 상품은 우리가 항상 조사해야 되는 거는 경쟁사들이 전달하는 건 뭔지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디자인이나 이런 성책들은 어떤지 브랜드 전략, 표적 시장은 누군지, 마인드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각적 이미지는 어떤지 요거 갖다가 전체를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조사 대상은 뻔하죠. 자사 상품하고 같은 유사 제품 상품군을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혜택을 주는 요건 이제 서비스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군들 즉 하여튼 나의 자사 상품 내가 만들어서 판매될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나 혜택 같은 이런 것이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런 상품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하는 건 뭐냐? 컨텐츠 내용, 질. 어떤 지역은 여행업계에서는 어떤 그 지역 전문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매처는 다양한 채널을 갖다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유통 채널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구성 요소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겠죠. 어떠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지 보니까 광고 행태들을 가서 매체 적절성은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만약 경쟁 상품이 적절치 않은 거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요. 그럼 우린 그 매체를 사용 안 하고 다른 매체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콘텐츠를 갖다 조사를 해서 방금 얘기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약점과 강점을 갖다 분석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스와트 분석, 스트롱, 위크, 약점, 강점과 약점, 그다음 오퍼튜니티, 어떤 기회, 미래에 있을 일들, 다음에 스레트, 지금 위협이들. 이 두 개는 약간의 미래의 경향이 있고, 스트롱과 위크는 현재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점과 양점, 어떤 기회야 위협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많이 펼치죠.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전략, 약점과 기회에 대한 이 전략. 약점은 내리고 기회를 살리는, 그다음에 강점은 올리고 위협은 죽여버리는, 살리는. 그다음에 약점도 죽이고 위험도 살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해온다가, 지금까지는 뭘 통해서 경쟁 상품을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경쟁 상품을 어떻게 분석을 한다? 분석하는 거. 광고에서 나오는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경쟁 상품들을 조사를 하고, 당연히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상품도 같이 분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상품도 분석을 하고 경쟁 상품도 다 같이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이용해서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쟁 상품 분석하면서 또 방식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 이 벤치마킹은 뭐냐면 타사 혹은 타 제품, 타사나 타 제품, 혹은 그 타사나 타사의 조직, 아니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또 조직, 어떤 강점을 배우는 혁신 기법이 바로 벤치마킹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여행업에 있으면서 이런 벤치마킹하는 행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체들도 이런 벤치마킹 행사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가 어릴 때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90년대 중반 때 가장 많이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뭐였냐?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김포공항밖에 없었을 시기거든요. 서울에는. 그래서 김포공항의 근무자들이 해외의 공항을 벤치마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인데, 그 행사를 제가 다녔던 그 여행사에서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벤치마킹인데, 이런 벤치마킹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내부 마케팅과 경쟁자 마케팅과, 그다음에 내부 벤치마킹과 경쟁자 벤치마킹과 기능 벤치마킹이 있다라는 거죠. 내부 벤치마킹은 내 조직 내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부서별로, 조직별로 그렇겠죠. 그럼 좋은 점을 옮겨주는 거죠. 다른 부서로, 다른 제품에 그걸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자 벤치마킹은 뭐야? 타사죠. 타사의 벤치마킹을 해버리니까, 나의 똑같은 상품을 갖다가 타사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거고, 기능 벤치마킹은 뭐냐면, 이건 내가 어떤 상품 A라는 상품을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자동차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패션 쪽 회사의 디자인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고, 자동차의 고객 관리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고객 관리하게 되면은 그 금융이나 이런 쪽이 더 훨씬 더 고객 관리가 잘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금융 회사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또한 AS 개념에서는 또 다른 어떤 회사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 점을 또 받아들여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 벤치마킹 특징은 뭐냐? 소수예요. 소수의 사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면 Q&A,
제가 했던 행사 중에 하나도 대한민국의 그 국세청을 갖다가 그 벤치마킹하는 이런 행사들도 한 20년 전에 그걸 했었는데 어떤 식이냐면 대한민국 국세청의 그 실무자들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의 세무서를 방문을 하죠.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무들을 진행하는구나 행정을 그걸 계속 배워가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벤치마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Q&A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일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한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 G입니다. G가 DC부터 자산 관리 기법을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혼다라는 자동차에서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혼다는 되게 잘 나가는 일본 전차였거든요.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부터 카드에서 금융회사죠. 고객 만족 기법을. 그다음에 휴렛 패커드 컴퓨터죠. 이쪽 컴퓨터 관련된 쪽에서 품질 개선 방법을 벤치마킹을 각각 한다. 이게 기능 벤치인 거죠. 각각의 그 기능별로 벤치마킹을 따로따로 한다라는 거죠. 그걸 해서 적용을 해서 구조조정을 성공하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유형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벤치마크의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벤치마크는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 분석을 갖다가 한다.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벤치마크 데이터는 이제 수집을 하는 거. 어디를 내가 조사를 해야 될지 어느 업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별로 하게 된다면 그 각각의 기능별로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그런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국내 사례들을 쫙 모아놓은 거죠. 그다음에 그걸 다 분석을 하는 것들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을 도출해내죠. 그걸 갖다 적용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나중에 평가 또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의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본다면 여수 씨가 그 엑스포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 기능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광 자원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 벤치마킹 할 때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참고 삼으시면 돼요. 관광 자원형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문화 유적형은 농업 전 자원형은 수산형 체험 관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성공 사례 데이터들을 쫙 모으는 거죠. 남이섬, 완도, 볼룸도 울릉도, 외도 같은 이런 것도 보아두고 해외에서는 일본의 야쿠시마 섬, 나오시마 섬, 그리스에 있는 그 에게에 있는 데루스 섬, 그다음에 일본의 오시마 섬, 이건 나오시마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홍콩의 라마 섬, 스웨덴의 마이나우 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들을 쫙 모아놓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G가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원을 확보한다, 지역성을 확보한다, 화제성을 지속성, 접근성, 요거 이제 자원, 지역, 화제, 지속성, 접근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성 확보 차원에서는 고유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그래서 여수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럼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들. 그래서 독창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이제 외도에 있는 거예요. 외도. 거제도 밑에 있는 외도라고 있거든요. 그 외도를 갖다가 이렇게 독창적으로 해서 매년 한국 도메스틱 관광에 그 소위 손꼽히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광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성을 만들었는지를 벤치마킹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화제성인 거죠. 화제성. 특색 있는 자원 발굴을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이런 걸 엮어가면서 대표적인 게 이렇게 뭐죠? 대한민국의 강원도 춘천 옆에 있는 뭐예요? 남미비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죠? 예술에서 나오시마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남미비아 섬, 남이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미비아 공화국, 이 남이섬도 보면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남미비아 나라 만들었죠. 나라를 만들어서 여권도 만들었어. 여기 들어갈 때마다 여권 만들어서 도장 찍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되게 신기하잖아. 대한민국 땅인데 여권도 있어. 여권 만들어서 도장도 찍는 재미. 그런 재미들 집어넣어 다 스토리텔링에 그 화제성 더군다나 둘 다 드라마에 그 예술에서 나오시면은 일본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예술 이를 키워드로 잡았던 거. 이건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래서 성공했던 이렇게 화제성 있는 청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성이 한다. 지속이 가능한 개발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지속이 가능한 관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국내 남이섬이나 외도나 이런 것 중에 해놨던 건 뭐냐면, 남이섬의 특징적인 게 뭡니까? 지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매력물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치우는 것도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다가 서울시에서 골치 아파하니까 남이섬에서는 어떻게 했나? 이거를 공짜로 우리가 대신 치워줄게. 치워지는 비용 달라 그래서 돈 받고 거꾸로 남이섬에 가서 또 그걸로 바닥에다 쫙쫙 까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섬이니까 억지로 딴 걸 까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낙엽을 까니까 우리 또 관광객들은 또 낙엽에 단풍에 이런 맛을 또 즐길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 가능한 걸 하게 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래 남이섬이 섬이잖아요. 원래 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재밌는 게 남이섬 같은 게 두 가지 접근성이 있죠. 첫째가 짚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건 20대, 30대, 40대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배를 이용해서 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접근성을 갖다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놨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 삼아서 여수시가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잘 치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화재, 지속성, 접근성,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원성, 좀 지역성까지 다 확보를 해가지고 기능별로 벤치마킹 할 것들은 벤치마킹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여행 상품 컨텐츠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저번에 하지 않았었던 아프리카 제 2부, 아까 1교시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집트, 모로코에 대해서 또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